안녕하세요. 우리 전 시간에 윤리 경영에 대한 의미들, 도대체 윤리 경영이 무엇인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과 우리 개인들 또는 사회 또는 국가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왜 윤리 경영은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자, 우리 이제 대학생, 특히 이제 뭐 사회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이제 윤리 의식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윤리 경영에 대한 어떤 개념들, 필요성, 그에 따른 어떤 유형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재미있는 윤리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재미있는 윤리 이야기를 보시면은 성공 사례로 이제 허먼 밀러라고 하는 미국계 이 고가 사무용 가정용 가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 사례를 잠시 설명을 좀 하면 미국 미시건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구업체 허먼 밀러는요, 경영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모범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해요. 자, 어떠한 모범을 보였는가를 좀 살펴보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하게 기업의 경영 활동 사항에 넣었다라고 하는,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1990년 허먼 밀러의 대표 제품인 이메스라고 한 제품이 있었대요. 이에 대한 사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장미람으로 외장을 마감했고 독특한 의자는 2,777달러나 되는 고가품이었답니다. 약 한화로 하면 3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제품 개발 담당자였던 빌 폴리는 제품 생산 과정 중에 미처 알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미나무가 바로 멸종 위기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를 우림에 있는 나무였고 멸종 위기종이었고, 그래서 CEO인 리처드 러치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미 가공한 제품만 재료들만 사용하도록 했고, 더 이상 장미나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허먼 밀러의 인기 제품이었던 이메스는 생산이 전면 중단이 되어졌고요. 또한 목재 가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솔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질들이 있대요. 이 독성 물질들. 자, 이것을 이제 없애기 위한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80만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두 곳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다른 어떤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에서 대기오염 정화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처리율 약 98%가 가능한 소각로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런 이제 높은 이제 그 독성물질 처리율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쓸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이사회의 지적들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CEO인 러치는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주저없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허먼 밀러라고 하는 기업은요, 1923년 미국 이제 미시건 주에서 중서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제 디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됐대요. 설립 초기에 관리자와 노동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가족과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갔고요. 이에 노동자들도 참여적인 경영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과 공유,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굉장히 높였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빠르게 이제 상승을 또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기업이 지금까지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로 남겨져 있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뿌리를 살펴보면 서열 문화가 아니라 인격 존중하는 문화로서 이런 허먼 밀러의 기업 문화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모범 성공 사례로 허먼 밀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들은요.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윤리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개인이 지켜야 되는 윤리도 있고 사회에서의 윤리도 있고 기업에서의 윤리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윤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윤리다. 그래서 이게 윤리 경영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곧 동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동태적,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까 곧 사회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들을 원하고 있고 또는 국제적인 기준들이 변하고 있고 환경들이 변하고 있고 법들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곧 같은 플라워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이게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기업 윤리도 있죠, 경영 윤리도 있죠, 윤리 경영도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윤리 경영은 여기 있죠. 그냥 이 의미들을 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서의 이제 행위를 하는 이제 결정할 때 선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뭐 악으로서 했느냐. 자, 악으로서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윤리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선으로서 의사결정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업 윤리라고 하는 정태적 관점이란 얘기예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경영 윤리라고 하는 표현은 윤리에 있어 가지고 기업 문제를 사회적 가치관과 법규 취지를 지키면서 기업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이다. 의사결정 기준이다. 자, 그러면 경영윤리, 의사결정의 기준들은 변화할까요?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이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태적이라는 얘기예요. 다이나믹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를 포함시켜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경영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윤리부터 경영 윤리, 윤리 경영 이 의미들을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은 아주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윤리 경영이지만 저희 사회에서 일어나는 통용적인 윤리적 규범들 또 우리가 이제 이에 반하는 어떤 각종 사고 사례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하고 갑질 논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바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 이제 알바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갑질 논란 굉장히 많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 이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어떤 이제 음식점에 티셔츠 이거 뒤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뭐 이러한 어떤 이제 문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방법들로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뿌리 깊은 어떤 인식 자체가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들 의식 속에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면 거기에 대해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왕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왕이니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하인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성을 맺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자, 경영권 편법 승계.
그리고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이제 바로 이제 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은 윤리 규범을 기업 경영에 이제 적용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한 정태적인 관점에서 이제 경영 윤리의 개념으로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죠. 이 뒤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러한 이제 확산, 곧 고잉 컨슨이죠. 고잉 컨슨.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변화를 점차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업 윤리는요, 바틀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행동, 태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이다. 캐롤과 부시올츠는 규범적 판단 기준과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 행동과 의사결정을 기업 윤리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곧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에 의한 선, 바로 이제 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추구 이익은 목표는 바로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 자,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과 도덕에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요즘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추구 목표인 이익에 중점을 둔다. 자, 기업은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윤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내어야 하고요, 반드시. 그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또 연구 개발도 하고요. 뭐 마케팅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같이 나누어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가져야 된다. 이익을 관점이 있어야지만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바로 그 기업을 통해서 사회가 안정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이 경제적인, 윤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 책임. 자, 그것보다 좀 상위에는 법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에서의 더 위에서의 기업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수준을 보면은 바로 기업의 자발적인 자선활동과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 지어야 될 책무, 책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윤리라고 하는 의미 또 이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경영 관리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나 종업원들의 이제 행동 윤리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윤리적이고 합법적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윤리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합법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봤을 때는 도덕적 기준에 봤을 때는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겠죠. 자, 요양 비합법적인 윤리적 행동들도 있고 비윤리적인 이제 비합법적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윤리 경영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실천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균형을 취해서 존경과 신임을 얻는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다이나믹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자의 이제 자기 이익 모델 추구 경향, 곧 현대 기업은 사회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이익 모델을 추구해야지만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쉬운 구조를 통해서 보아야 돼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사회적인 혜택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단, 또 추가를 하자면 우리들의 일자리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런 이제 상호작용과 능동적인 학습 시스템이 요구되어진다. 그렇죠? 능동적인 학습 시스템, 곧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이제 가치 창출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윤리 경영이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업에서의 임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관한 윤리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범세계적인 윤리들이 도입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지금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또 부패 방지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식스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이를 통해서 공직사회 윤리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윤리 시대로 가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시대로 가자. 자, 그래서 기업은 이런 윤리 경영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많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업이 시장에서 남아 있는 것 자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자체도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있었죠? 오늘도 있는 거예요. 아, 내일도 있는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죠. 내일 가서 봤어요. 오늘도 있더란 얘기예요. 남아있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 기업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윤리 경영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기업의 윤리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 수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경영의 행태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윤리 경영론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곧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면 이런 기업 윤리가 필요하다. 또 기업 활동의 결과는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아까 좀 설명을 했었죠. 자,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하나의 기사가 뭐냐면은 바이넥스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기사들이 좀 뉴스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연매출 1,000억 원의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 높은 이 기업인데 지금까지 뭐 이 생산한 약의 용량이라든지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의 어떠한 이 재료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가지고 내부자 고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직원이죠. 직원의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은 자기도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했더라고요. 또 이 회사가 러시아의 뭐 세계 최초의 이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을 또 이제 OEM 생산하는 또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백신을 잘못 생산을 했을 때 그 백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 백신을 접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 효능이 조금 더 인정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고 유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겠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서 그 불량 제품에 대한 접종을 통해서 인명에 따른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것이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 후반부에는 대부분 이 사례를 가지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거니까 지금 뭐 이제 조금 이제 좀 딱딱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별표. 어떤 회사에서도요,
너가 비윤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일을 해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책임 누가 진다? 개인이 진다. 개인이 진다. 회사가 짓지 않습니다. 개인이 집니다. 비윤리적 행위는 기업의 손해가 되어질 수 있고요. 기업 윤리에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가치들과 이제 이슈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뭐 한 7가지 정도 이해관계자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 정도는 조금 하나 이제 책에 여러분들 이제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좀 이제 별표를 해두시고요.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는 거, 이해관계자. 그래서 기업과 이제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경쟁자, 고객, 투자자,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해외 정부, 기업들이 있어요. 자, 핵심 가치는 경쟁자는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공정 경쟁, 거래선 차별, 가격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는 등 이건 정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은 신뢰성, 고객 불만을 무시하는 행위들, 서비스 지연하는 경우들, 유해 결함 상품을 유통,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경우들 이것도 잘못돼 있죠? 잘못된 거죠. 위조 상표 사용하는 경우들. 투자자는 투명성, 그래서 내부자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내부자 거래. 최근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투자자는 아니겠지만 LH공사 공사 직원들이 내부 거래를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종업원, 인간 존중, 그래서 고용차별, 성차별, 성희롱,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이런 이슈들. 지역사회는 시민의식, 그래서 산업재해, 공해,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 정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탈세, 돈세탁, 뇌물, 정치 개입, 아까 이제 뭐 정경유착과 같은 행위들이 있죠. 또 허위 보고, 검사 방해하는 것, 이런 이슈들. 해외 정부나 기업들은요, 바로 공정한 경쟁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탈세, 뇌물, 덤핑, 정치 개입, 문화 파괴, 허위 보고 등을 통해 가지고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제적으로 어떠한 환경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이제 국내적인 어떤 환경 변화들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 뉴 라운드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 체제를 탄생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 변화된 세계 무역 질서에 맞추기 위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다자간 여러 명들이 같이 이제 무역의 협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TO 차원의 범세계적인 이슈들을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이제 뉴 라운드. 우루과이 WTO 있었고요. 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고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세계 무역 질서, 바로 이제 뉴 라운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밀레니엄 라운드, 시애틀, 그린 라운드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들 보면 이제 뭐 WTO, 국제무역기구, 그리고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또 이제 UN이 있죠. 그리고 이제 투명성 기구가 있어요. TI, 그리고 국제경영개발원, IMD, 이러한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 TI와 IMD, 국제 경영 개발원 IMD 이 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잠시 뒤에도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부패 라운드, 또 윤리 라운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부패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해서 OECD에서 OECD 그리고 이제 UN 국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상거래 활동들과 관련해 가지고 부패 행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저해된다라면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있어 가지고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곧 이것이 세계 경제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지속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뇌물 방지 협약 체계를 만든 것을 우리 이제 부패 라운드, 윤리 라운드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 라운드 미국에서 이제 1976년에요. 해외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을 했어요. 미국에서요. 자,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 뇌물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한 것이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이제 미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화된 나라죠. 진출하지 세계 각국에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기업이 또 거기에 따라 진출했죠.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가장 이제 전 세계 이제 넘버 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위권에 있는 한마디로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기업 이제 그 글로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큰 압력 곧 어떤 기술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가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투명하지 못한 결과들 곧 외국 공무원에 대해서 뇌물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외국 공무원들이 뇌물 준 행위들이 있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1976년에 FCPA를 먼저 발효를 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발전, 세계 경제가 이제 점차 이제 좀 잘 살아지는 나라들이 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포함이 되잖아요. 98년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정을 시행했습니다.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는 98년 12월에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 협정을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OECD 같은 경우에는 공포를 한 것은 제정을 한 것은 1998년이고요. 발효가 되어진 것은 99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앞서서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은 이제 최초의 국제적 합의. 그래서 뇌물 주는 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뇌물을 주는 자의 기준. 자, 그래서 이제 OECD 이제 뇌물 방지 협약. 그래서 99년 2월 15일에 발효가 됐고요. 36개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교재 후면부에 보시면은 부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2006년 6월에 다국적 기업의 뇌물 방지 사항을 신설을 했고요. 또 기업 구조 원칙들 99년 강요 이사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요. 회원국, 비회원국에 유포를 했고 또 자금 세탁 방지 대책들 그래서 1990년 40개 이제 권고 사항들을 했고요. 자금 세탁에 대해서 정부 간의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자금 세탁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든 제도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부패 라운드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OECD 협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 간의 노력입니다. 세계화 진전에 따라서 국제 거래가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패가 이제 국제화되어졌고 국제적인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들이 이제 증대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 국제 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 뇌물 방지 협정이 OECD에서 합의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99년 2월 15일부터 협약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97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99년에 정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어졌고요. 이를 우리 이제 부패 라운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여줍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98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이게 이제 법 명칭이에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지만 76년, 77년에 미국에서 해외 부패 관행법 그래서 국제 거래에 있어서 뇌물 및 금품 강요 근절에 관한 권고를 채택을 했고요. 93년에 국제 투명성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OECD에서 국제 상거래 뇌물에 관한 권고안들을 채택을 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2008년 ISO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표준 기구
기구에서 이제 규격을 만들어요. ISO 26000 에서 이제 2010년 11월 1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자, 5가지 분야입니다.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이제 공정한 업무 관행 및 이제 소비자 이슈, 7가지죠. 지역 사회 참여,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가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 관행, 소비자 이슈, 그리고 지역 사회 참여 등 이러한 7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제 인증을 하는데 이것이 뭐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뭐 OECD 있고요, WTO 있고요, UN, 이제 ICC, 국제 이제 상공회의소, 이제 TI, 국제 통명성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95년부터 이 CPI 곧 이 투명성 부패 인식 지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94년부터. 그래서 지금 2020년 작년도까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봤는데 과거에 이제 41개국에서 이제 180개국으로 늘어간 것이 이제 2007년부터 이제 2007년 8년부터 180개국으로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7위 뭐 189개국에서 43위 2008년 42, 39위, 39위. 이제는 2012년부터 이 CPI 점수가 배점이 바뀌었어요.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10점 만점이었는데 100점 만점으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뭐 똑같죠 뭐. 그렇죠? 뭐 점 하나 찍는 거 차이죠. 55점, 54점, 57점, 67점. 작년도에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33위. 그래서 189개국 중에서 33위입니다. 자, 아시아권에서 한국보다 높은 나라 딱 보시면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요.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대만도 높고요. 싱가폴 높고요. 우리보다 이제 뭐 낮은 나라 하면은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낮고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이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또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이 부패 지수가 예, 높다. 이제 그러니까 부패 인식이 부패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다. 그 1위를 보니까 어디입니까? 이제 덴마크죠. 덴마크 이제 정말 이제 부패 없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캐나다 선진국들이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프랑스 들어가 있고요. 미국, 칠레, 스페인, 한국, 포르투갈 그 밑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순위가 낮은 나라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상거래 하는 데 있어서 국제 정치적인 쟁점으로 또 이제 OECD만의 의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계은행이나 반부패 세계 포럼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고 있으나 국가 간의 사법 공조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뭐 메리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제3세계를 아우르는 전 세계 차원의 부패 관련 국제 협약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패 방지 라운드가 전개가 될 예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ISO 26000을 인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